이번에는 횡령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횡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나의 돈 혹은 물건을 맡겼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떻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얼마 전 신제품으로 출시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요. 3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노트북이었지만 업무적으로 필요했기에 과감하게 구매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이모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즐겼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구매한 노트북을 보여주며 자랑했는데요. 그러자 이모 씨의 단짝 친구 정모 씨가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모 씨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고가의 노트북을 빌려주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모 씨를 믿고 일주일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모 씨는 정모 씨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달라 말했지만 딱 일주일만 더 사용하고 돌려줄게라고 말하며 약속을 미뤘고 이후에도 반납일을 조금씩 미루더니 3달째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계속해서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는 정모 씨가 의심스러워 노트북이 잘 있는지 인증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모 씨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며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정모 씨가 노트북을 중고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모 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모 씨가 이용하였다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모 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노트북이 2020년 4월 10일에 중고 매물로 올라와 있고 판매자의 연락처는 정모 씨의 연락처이며 이미 중고거래가 끝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모 씨는 정모 씨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해 정모 씨를 횡령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모 씨는 이모 씨의 노트북을 빌려간 후 반환을 거부하고 또 임의로 팔아버렸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불법 명득예사가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명득예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불법 명득예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이모 씨의 노트북을 팔아버린 정모 씨의 행위는 노트북에 대한 불법 명득예사가 인정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친구 관계이므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은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와 생년월일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355조의 1항 횡령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구 관계이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3년 전에 알게 된 친구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노트북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노트북 반환을 거부한 사실, 피고소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횡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횡령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재물을 횡령한 모든 행위가 각각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발생된 범죄는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범죄일람표를 이용하여 줍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에는 범죄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횡령하였는지 설명하는 범죄 유형, 횡령한 금액을 기재하여 고소장 맨 뒷장에 첨부하여 줍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보관하고 있었던 고소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얼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하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보여주는 노트북 구매 영수증,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노트북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네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중고거래 사이트 노트북 판매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상황이 담긴 증거자료 또는 불법 영득예사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행위가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보관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